체르노빌 원자력 발전 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름만 들어도 정말 끔찍한 사고죠. 이 사고들이 무섭게 다가오는 이유는 다름 아닌 방사선에 피폭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방사선에 항상 노출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도 방사선에 노출되고 땅 공기할 것 없이 곳곳에서 방사선이 방출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방사선으로 인한 피해를 실감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방사선 방출량이 워낙 적어서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적은 양의 방사선이라도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한 번에 많은 양의 방사선에 피폭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고통을 체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한꺼번에 많은 양의 방사선에 피폭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지난 2018년 과학자들이 선정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5가지 유형 중에도 방사선 피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방사선에 피폭되면 어떻게 될까 편입니다. 때는 시간을 거슬러 1895년 독일의 물리학자 비렐름 콘라트 렌트겐은 세계 최초로 방사선의 하나인 X선을 발견했어요. 이후 연구를 통해 방사선은 투과력, 에너지, 살균 효과 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방사선을 발생시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만 해도 2022년 기준 원자력 발전량이 전체 전력 생산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방사선이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방사선 노출량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인체가 방사선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이른바 전리 현상이라는 게 발생하거든요. 이 전리 과정에서 인체 내부의 물이 분해되어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데 활성산소는 세포와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하죠. 특히 세포가 손상되면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으로 DNA를 변화시키게 돼요. 그러면 피부층이 녹아내리거나 암세포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방사선이라는 게 우리 인체에 끔찍할 정도로 위험한 물질인데 사실 우리와 아주 밀접한 곳에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을 뿜어내는 존재가 있죠. 네, 바로 핵무기와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먼저 핵무기야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용될 일이 없겠지만 지난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었죠. 이 폭탄이 떨어진 이후 두 도시에서 사망한 인원은 최소 22만 6천여 명이라고 해요. 이들의 사망 원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원자폭탄 투하 직후 발생한 섬광 화상이었지만 이때 살아남았더라도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들은 기타 질병과 합병증으로 사망하거나 고통에 시달리기 시작했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방사선에 피폭된 인원은 최소 13만 6천여 명 이상으로 집계되었는데 피폭자들로부터 검출된 방사선 수위는 최소 3000mS에서 6000mS였습니다. 여기서 시버트란 생물학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의 양을 나타내는 국제 단위로 쉽게 말해 시버트가 클수록 방사선이 많다는 거죠. 당시 생존자들의 목격담은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 수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해요. 피부가 벗겨지고 궤양이 생긴 사람, 입과 몸에서 피가 터지고 머리털이 뭉텅이로 빠지는 사람, 온몸에 파란 반점이 생기면서 구토설사 증세를 보이더니 이내 골수와 위장관, 심혈관, 중추신경계의 줄기세포들이 죽어가기 시작했다고 하죠. 이런 상황을 본다면 방사선 피폭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 방사선에 피폭될 수 있는 위험한 존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 원자력 발전소는 에너지 생산을 위해 꾸준히 가동되고 있어요. 결국 원자력 발전소는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지만 위험성을 지닌 만큼 정기검사, 가동중 검사, 주기적 안정성 평가 등을 시행하면서 정말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죠. 애초에 원전 부지를 정하는 데에도 지리적 특성과 주변 산업, 기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현재 우크라이나에 위치한 체르노빌과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면 폭발 직후를 기준으로 체르노빌의 경우 방사선 수위가 시간당 약 30만 밀리시버트, 후쿠시마의 경우 시간당 약 24만 밀리시버트로 추정된다고 해요. 이 수치는 사람이 10분에서 40분 만에 사망할 수 있는 수치로 아무리 조심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관리한다고 해도 한순간의 실수나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해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기도 하죠. 그렇다면 만약 이런 사고로 인해 방사선에 피폭된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가장 먼저 인체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100밀리시버트 이상의 방사선에 한 번에 노출된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딱히 큰 영향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몇 년 내로 암 발생률이 0.5% 증가한다고 해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는 연간 방사선량 한도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선과 의료 목적의 방사선을 제외한 양인 1밀리시버트로 제한해두고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연간 방사선량 한도에 100배의 방사선에 노출되면 암 발생률이 0.5%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본격적으로 피폭 증세를 보인다고 할 수 있는 2시버트, 이 정도의 방사선에 피폭되면 두통, 구토,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백혈구의 한 형태인 림프구가 감소하기도 하고 백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남성일 경우 남성 불임증까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2시버트를 넘어선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먼저 앞서 말씀드린 가벼운 피폭 증상에 더해 탈모가 발생하고 남녀 불문, 영구적인 불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문제인 것은 불임이 아니라 30일 이후 사망할 확률이 무려 35%. 이 말은 즉 3명 중에서 1명은 방사선 피폭으로 사망하게 된다는 소리예요. 실제로 방사선 피폭량에 따른 사망 확률을 살펴보게 되면 30일 이후를 기준으로 30W 이상은 50%, 40W 이상은 60%, 60W를 넘어가면 살아날 확률이 없다고 보고 있죠. 그런데 사실 방사선 피폭의 가장 무서운 부분은 점점 높아지는 사망률도 사망률이지만 죽을 때까지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 1999년 일본 도카이촌의 핵연료 재처리 회사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작업을 하던 한 남성이 무려 1810W에 달하는 방사선에 노출되었다고 해요. 60W만 넘어가도 살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었지만 담당 의료진들은 이 남성에 대한 치료를 이어갔다고 하죠. 그러나 그는 병원에 입원한 이후 빠른 속도로 백혈구가 전멸했고 피부의 세포 조직이 재생을 멈추면서 의료용 테이프를 붙이고 떼어내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남성은 제발 치료를 그만해달라고 하거나 그냥 집으로 보내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결국 방사선 피폭 후 83일째 되던 날 사망했다고 해요. 이처럼 방사선 피폭은 인간이 숨을 거두기 전까지 이어지는 고통에 시달려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방사선 피폭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돌연변이에 대한 우려 때문이죠. 원전 사고가 터진 이후 해당 지역에서 돌연변이 생물이 발견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리기도 하니까요. 한번 생각해보면 앞에서도 설명해드렸듯이 방사선은 세포를 파괴하고 변형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재생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나오기도 하고 암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방사선에 피폭된다면 후손들이 어딘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미국 국립보건원 국가암연구소의 연구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연구 결과가 방사선에 피폭된 모든 이들을 대변해주진 않지만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방사선에 피폭되었더라도 자식이 돌연변이로 태어날 확률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발생했던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분석에서 방사선 피폭이 후속 세대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을 발견했죠. 연구에 참여한 스티븐 차녹 박사는 돌연변이가 부모의 혈액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과학소설 같은 끔찍한 정자와 난자의 변이를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방사선 피폭이 후손에게는 큰 영향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으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 피폭 당시 임신 중이었다면 상황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태아의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이 없는 방사선 수치이더라도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점은 연구 결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가장 많이 보고되고 있는 수치는 100mSv라고 하죠. 이렇게 방사선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피해를 입어요. 또한 원전 사고가 터지게 되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방사선을 내뿜는 물질은 대부분 반감기가 매우 길기 때문인데요. 먼저 방사성 요오드의 경우 자연 상태에서 방사선이 감소하는 기간인 물리적 반감기가 약 8일이지만 방사성 세슘과 방사성 스트론튬은 30년 정도 되고 심지어 플루토늄이라는 원소의 경우에는 물리적 반감기가 무려 24,300년. 이로 인해 한 번이라도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아주 오랜 기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방사선에 피폭될 수 있는 문제가 남아있게 될 수 있어요. 실제로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만 보더라도 아직도 여러 식품에서 종종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2022년에도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의 세슘 검출률이 다른 지역보다 4배 높았다고 하죠. 또한 베크렐은 1초에 방사선이 몇 개 나오는지 그 양을 나타내는 수치인데 식재료에서 나온 세슘 검출량도 우럭은 1kg당 270 베크렐, 두릅은 650 베크렐, 송이버섯은 930 베크렐이 나왔어요. 일본의 세슘 검출량 기준치는 1kg당 100 베크렐이라고 하니까 우럭이 기준치의 약 2.7배, 두릅이 6.5배, 송이버섯은 9.3배나 되는 세슘이 검출됐다는 소리죠. 이 말은 즉 10년이 넘게 지나도 방사성 물질로 인한 위험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방사선은 상황에 따라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주기도 혹은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주는 물질인 만큼 우리 인류가 조금 더 각별한 주의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